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편 보험 법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무래도 법규이다 보니까 조항 문구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잘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공부하실 내용은 보험 모집 준수 사항인데 역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두 개 차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험업법과 보험 모집이에요. 그래서 보험 감독 방식인데요. 보험 감독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주의, 그래서 보험회사가 공시한 거 이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 준거주의, 어떤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보험사업 허가에 요구되는 그 요건을 이제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 기준만 충족을 하면 이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고,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하는 것은 설립부터 경영, 해산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이런 장치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 유형은 우리나라의 보험 감독 방식 유형은 뭐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지문에 우리나라는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틀렸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밑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몇 가지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나누는데, 설계사는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에 소속이 돼 있으시고요. 그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시는 분이에요.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 계약 대리를 직접 대리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중개한다. 예를 들면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대리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지 않고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 대리라고 하는 부분 눈여겨봐 주시고요.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데 모집할 수 없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대표이사, 사회이사, 그리고 감사 및 감사위원은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설계사, 2번 중개사, 3번 보험회사의 사회이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험 모집할 수 없다. 곤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설계사, 보험 설계사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등록부터 한번 볼게요. 보험 설계사의 등록은요, 생명보험 설계사는 생명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시는 분이다. 설명드렸고, 어디에 등록하느냐?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보험연수원에 등록한다,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한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다만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업무 절차를 좀 대행하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꼭 기억하시고, 등록제도의 취지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 효과를 바로 느끼기가 어렵고, 보험상품은 보험 가입 수요도 잠재적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설계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요건을 갖추어 양성해서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 후에도 부당한 모집 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 중지나 등록 취소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등록제도. 등록제도에서는 주로 여러분이 숫자 중심으로 봐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첫째,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을 먼저 이수를 하시고요. 두 번째, 이 교육은 보험 모집 관련 교육 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를 하시고, 시험은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요 시험이죠. 그래서 협회에서 실시하는 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밑에 보면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바로 자격시험 안 볼 수도 있죠. 그러면 1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합격했는데 교육을 이수 안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제가 설계사 등록이 됐어요. 교육도 이수하고 시험도 합격하고, 그런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등록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또다시 교육을 받고 또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을 이제 번거로우니까 좀 줄여주기 위해서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요 1년은 이제 근무 경력이고요. 등록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얘기하면 그만두시고 나서 3년 안에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두시고 3년 지나면 다시 맨 처음부터 시험도 보시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는데 3년 이내라고 한다면 그때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무 경력은 몇 년? 1년. 그리고 그만두시고 나서 등록 신청일까지는 몇 년? 3년. 그래서 요 3년 잘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 요 1년을 뭐 6개월 이상 요 3년을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1년 맨 밑에 보면 등록 신청 유효기간은 이수 후 1년 돼 있으니까 다 1년이고요. 그만두셨다가 다시 하는 경우에만 3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생명보험 대리점이나 중개사 등록 요건을 갖추신 분은 설계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등록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죠.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 이것도 역시 숫자가 중요합니다. 첫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분들이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융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파산 선고인데 시험 문제에 간혹 신용불량자라고 나와요. 신용불량자는 가능하고요.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인 자, 원래 실형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유에서든 참작하는 조건들을 갖추면 그 집행을 몇 년 동안 미뤄주는 거, 이걸 집행유예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거는 아직도 형 중에 있다는 거죠. 그 기간이 끝나야 이제 형이 다 집행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어요. 시험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자는 지났잖아요. 그럼 형의 집행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로 등록 가능하다. 집행유예 꽂히시면 안 되고 지났다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맞는 지문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고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됐어요. 네, 그러면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하실 수 없고요.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요 위에 있는 등록 취소를 2번 이상 받으면 최종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등록 취소보다 더 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년이 아니고 3년 미경과자이고요. 밑에 과태료, 과징금,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 밑에 미성년자인데 그 법정 대리인이 위에 7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자,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보험 설계사 대리점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한 그런 잘못된 점이 보험금, 보험료 유용이에요. 아주 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3년 미경과자입니다. 밑에 보시면 승환계약 체결로 제재금을 부과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승환계약도 잘못된 것이고 제재금을 부과받은 것도 나쁜 것이지만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다. 틀린 지문이고 여기서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다행히 지금 2년으로 통일돼 있어요. 일반적인 것들은 2년, 2년, 2년 조금 중한 거 등록이 최종적으로 취소됐거나 아니면 유용을 했거나 요 경우에만 3년이죠. 헷갈리지 않도록 숫자 바꿔서 뭐 2년을 3년으로 낸다거나 아니면 뭐 1년으로 낸다거나 숫자가 바뀌었을 때 설계사 되지 못하는 자는 기본 2년, 중한 거 2개는 3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설계사의 교차 모집인데요. 교차 모집은 제일 중요한 게 2종 설계사예요. 2종 설계사. 원래 설계사분은 일사전속주의예요. 한 분이 한 회사하고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A라고 하는 생명보험회사에 계약을 했다면 다른 회사하고 설계사 계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2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 설계사가 된다든지 생명보험 설계사가 재산보험 설계사가 된다든지 손해보험 설계사가 재산보험 설계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종류가 다른 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한 회사의 보험 종목을 교차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게 이제 교차 모집 제도예요. 그래서
교차 모집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일사전속주의, 한 설계사는 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사전속주의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고요. 소속 보험회사 이외에 한 개의 다른 종류의 보험회사와 상품 계약을 맺고 상품 판매가 가능한 것이고, 모집을 하는 보험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그래서 우리 설계사가 되는 등록 요건이 있죠. 그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생명보험 설계사가 생명보험 설계사 다른 한 개의 다른 생명보험 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교차 모집할 수 있다? 없어요. 왜 없어요? 이건 이종이 아니죠. 동종이에요.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은 하면 안 되고요. 그 위에 있는 지문 한번 볼게요. 생명보험 대리점 설계사가 손해보험 대리점 설계사의 교차 모집이 가능하냐? 요거는 생명, 손해, 이종이긴 한데 이거는 설계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대리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는 대리점 소속 설계사이기 때문에 대리점으로 간주되죠. 예, 어떻게 보면 사용인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동종은 안 되고 이종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주로 요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종인지 아닌지 대리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이제 잘 눈여겨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교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인데요. 출제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 소속으로 전환을 권유한다든지 교차 모집 설계사의 유치를 강요한다든지 정해진 수당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약속한다든지 다른 보험회사 계약을 자사 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한다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교차 모집을 제약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특정 회사를 지정해서 교차 모집 위탁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 모집 설계사를 소속 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어쨌든 우대하든지 제한하든지 이런 행위들은 보험회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요거는 만약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딱 보시면 요건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바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차 모집 설계사의 금지사항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위탁보험회사 중 어느 한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해서 모집하는 행위, 교차 모집을 했으면 양쪽 다를 위해야 되는데 한쪽만 위해서 모집을 하면 안 될 것이고, 회사가 정한 수당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되겠고요.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설계사보다 우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당연히 안 되겠고요. 다른 교차 모집 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교차 모집 관련 보험 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다든지, 이것도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쉽게 푸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교차 모집 설계사임을 알리는 행위, 요거는 금지 행위가 아니고 권고 사항이에요. 저는 이런 회사를 위해서 이런 상품을 판매합니다. 저는 교차 모집 설계사입니다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금지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이 정도의 문제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사의 등록 및 말소 절차인데요. 자, 보험 설계사의 등록은 반드시 생명보험 회사를 통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요. 등록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만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죠. 자, 이때 중요한 거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밑에 있는 우리 말소를 좀 먼저 보시면, 말소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말소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말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등록은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 말소는 회사를 통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럼 시험 문제에 설계사 등록은 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말소는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등록은 회사를 통해서, 말소는 회사를 통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 있다. 요거 먼저 명확하게 암기하시고, 자, 설계사 등록의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신규 등록은 시험에 합격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시고 나서 보험협회에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경력 등록인 경우에는 관계 업무에 몇 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죠?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고요.
등록 신청일로부터 몇 년까지 가능했죠? 3년 이내에 가능했죠? 이거 아까 우리 잘 외워둬야 된다는 숫자였어요. 그러면 교육을 이수하고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등록이 가능하고요. 비교해서 대리점의 경우에는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고요. 대리점은 조금 더 까다로운 거예요. 설계사보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1년, 3년, 대리점은 2년, 4년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 설계사의 등록은 설계사가 직접 할 수 있다? 아니요.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가능하다? 아니요. 회사를 통해서 직접 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 지문 틀린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말소 한번 볼게요. 말소는 회사를 통한 말소가 가능하고요. 직접 말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말소는 직접 방문만 가능하다. 틀린 거고요. 말소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틀린 거예요. 자, 회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다가 제 위촉을 좀 끊어주세요. 해촉해주세요.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가 위촉 계약을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협회에 보험회사가 말소 신청 및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말소가 되겠죠. 말소가 되면 타 보험회사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요거를 과정에서 회사와 안 좋은 관계가 있다든지 하면 회사가 해촉이라든지 말소를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말소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 해촉 신청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위촉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면 증빙 서류를 지참해서 위촉 계약을 종료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해촉 신청을 하고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는 거죠. 법률적으로 나는 이걸 신청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내용 증명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증빙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협회에 직접 방문해서 말소 신청 처리를 하면 다른 보험회사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보다는 등록은 회사를 통해서, 말소는 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자, 등록과 말소 관련 용어인데요. 시험에 간혹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의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등록이다. 이 앞에 위촉 계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뒤에 등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난이도 낮은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촉 계약 체결하는 것은 위촉이라고 하고요. 요것도 협회나 이런 게 아니고 보험회사와 체결한다는 거 잘 봐주시고, 해촉은 위촉의 반대인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에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해촉이라고 하고요. 등록 요건을 갖추고, 아까 등록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어디에 등록했죠? 보험협회에 등록했죠. 그래서 보험협회에 모집 종사자로 등록하는 것인데 이거를 가끔 보험회사에 등록하는 것이라는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설계사는 보험회사에, 대리점 중개사는 하나의 소속으로 등록이 된다. 이것도 참고로 봐주시고, 말소라고 하는 건 등록의 반대죠. 위촉의 반대가 해촉이라면 등록의 반대가 이제 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협회에 등록된 사항을 지우는 거, 이거를 말소라고 합니다. 용어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는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예요. 이건 뭔가 좀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재를, 등록 취소라든지 영업 정지라고 하는 건 하나의 징계 조치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징계를 하게 되냐면 금융위원회에서 징계를 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험 설계사에게 청문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요. 취소 사유는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설계사가 될 수 없으니까 취소하는 것이고, 등록 당시에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어차피 못 되는 분이었는데 된 거니까 취소하고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어법에 따라서 업무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다. 업무 정지는 이제 등록 취소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번 이상 받았다고 하면 등록 취소 자체로 간다. 가중 처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건 금융위원회에서 요 징계 권한을 가진다는 거 정도, 업무 정지 2번이면 등록 취소다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영업 정지.
영업정지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이제 등록 취소가 가능한 이런 사유들인데요. 아직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집에 관해서 업법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로서 보험 사기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영업 취소뿐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고의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경우 보험 사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경우, 업법의 규정, 명령,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 과태료 2번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 정지가 된다. 이런 개념이니까요. 이건 참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은 설계사와 비교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리점의 성격 자주 나오죠.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보험료를 수령하실 수 있고요. 영수증을 발급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약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보험 계약과 관련된 그런 절차들을 회사를 대리해서 수행하시는 분이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역할에 대한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험 대리점은 보험료를 수령해서는 안 된다. 틀린 거고요. 여기처럼 보험 대리점은 직접 상품 개발 및 판매가 가능하다.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계약 적부 확인을 한다. 계약 적부 확인은 보험회사 안에 언더라이팅 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런 이제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리점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일사전속제가 설계사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대리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생명 또는 손해보험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 여러 개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교차해서 여러 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사전속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시험에는 적용된다.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오죠. 여러분 챙겨두시고, 생명보험 대리점의 등록은요,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를 생명보험협회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요건 한번 볼게요. 설계사랑 비교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명보험 대리점에 관해서 연수 과정을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데, 교육은 마찬가지로 20시간 이상 이수를 하시고요. 시험은 별도의 시험이 있죠. 설계사 자격시험처럼 대리점 자격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대리점 자격시험에 합격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교육을 이수했으면 1년 이내에 합격하시면 되고요. 합격하셨으면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지금 설계사하고 똑같죠. 그런데 경력자인 경우에는, 설계사의 경우에는 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죠. 근데 대리점은 2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고요.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되는데 요거는 4년 이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설계사 1년 3년이 2년 4년이 된 거 눈여겨봐 주시고, 밑에 등록 신청의 유효기간은 연수 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설계사는 1년이었어요. 근데 대리점은 2년이죠. 그러니까 설계사와 대리점을 비교하셔서 요 숫자 바뀌는 거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등록 신청일로부터 4년을 설계사랑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3년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바꿔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사의 등록 요건과 대리점의 등록 요건은 기간을 비교하시면서 암기하는 거,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밑에 법인 대리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인 보험 대리점이라면 밑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형태의 보험 대리점인 경우에는 개인 보험 대리점 등록 여건을 갖춘 자가 1명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임직원이 100명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설계사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100명 그리고 10분의 1 요거를 괄호넣기 문제로 간혹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10분의 1 요 숫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요 한 명을 또 뭐 개인 보험 대리점 등록 요건을 갖춘 자가 10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는 10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올바른 지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숫자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보다는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는 당연하고요. 설계사, 중개사로 등록된 자 및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그래서 이미 다른 회사에 설계사로 등록이 돼 있다거나 중개사로 등록이 돼 있다거나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다시 다른 회사의 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자에서는 요것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뭐 다른 회사의 보험 중개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보험 대리점은 개설할 수 있다. 틀린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눈여겨봐 주시고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기타 불공정한 모집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리점 중개사 관련해서 이제 영업 보증금 요게 이제 오히려 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개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혹시나 영업을 하시다가 왜냐하면 설계사나 중개사는 우리가 중개를 하는 것이지만 대리점은 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이제 맡기고 영업을 하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인 대리점은 1억 원, 법인 대리점은 3억 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1억 원, 3억 원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고요. 이 한도 내에서 회사와 합의를 해서 영업 보증금을 맡기는데요. 이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맡깁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에 맡긴다, 금융감독원에 맡긴다, 뭐 생명보험협회에 맡긴다, 아니요. 해당 보험회사에 위탁합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모든 보험 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는 게 있죠.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우리가 흔히 방카슈랑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거래 상대방이 다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개인이나 법인처럼 뭔가 소송이나 구상 같은 것들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융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대리점이나 법인 대리점과 다르게 영업보증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보증금의 예탁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왜? 자산 건전성이 우수하고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든 보험 대리점은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된다는 지문은 틀린 거죠. 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면제가 되니까. 밑에 보험중개사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또는 보증보험 같은 것들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개사는 금액이 아니고 어디에 예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죠. 시험 문제 보험중개사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보험회사에 예탁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대리점은 보험회사,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이다.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보험중개사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중개사의 성격은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뭐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은 거죠. 별도의 사업자이고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보험이니까 계약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해서 모집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위에 질문 보시면 보험설계사, 개인보험 대리점은 보험중개사 겸업이 가능하다? 아니요. 겸업할 수 없다. 기억해 주시고, 중개사에 등록 한번 볼게요. 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어디에 등록하냐면 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네, 금융위원회 안에 금융감독원이 있긴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한다는 지문도 틀린 거예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영업보증금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는 것이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참고로 보시고. 자, 중개사의 의무는 중개사의 권한과 지휘,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발급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자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수료나 보수, 그 밖의 대가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개한다. 등록은 금융감독원에 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인데요. 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분류인데요. 여러분이 흔히 증권회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인데 겸용 여신업자. 여신업자가 아닌데 여신업자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들어오는 게 수신. 근데 돈을 이제 대출 같은 걸 해주는 게 여신업자인데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 있어요. 그 업법에 따라서 여신업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여신업을 함께 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겸용하고 있는 여신업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얘가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요. 농협은행이나 조합 같은 데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우체국도 가능하다. 우체국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않고요. 등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까지는 좋지만 뒤에 겸용 여신업자라고 하면 여기 딱 찍어서 겸용 여신업자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 등록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우체국과 겸용 여신업자. 요 두 사람은 안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모집 방법 매번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은행에서 보험을 판다. 막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방법을 제한하고 있어요. 법으로. 첫 번째,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대면해서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바깥에서, 증권회사 바깥에서 모집하는 거는 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 안에서만,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모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서 외부 카페에서 보험 모집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객이 요청하든 하지 않든 점포 외 장소에서 모집하는 것은 금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점포별로 모집할 수 있는 분을 2명까지만 허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명까지만 모집에 종사할 수 있고 2년 이상의 모집 경력이 있는 설계사인 경우에는 2명에서 예외로 제외된다. 이런 개념인데 뒤에보다는 2명. 요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안내하거나 모집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까 우리 여기서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만 가능하다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 모집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시스템화돼 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모집을 한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뭐 전화로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판매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요 자체는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틀린 거고요. 신용카드 업자는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이 가능하지만 다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금지된다. 그래서 누구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업자만 가능하다.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한 은행의 경우에는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의 모집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신용카드 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지문 한번 보시면 모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전화, 우편 등을 통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 아니요. 누구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업자만 가능하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자체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다? 없다. 보험회사에서 주선하는 그런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중요 내용 챙겨주시고, 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금지 행위가 있는데요. 이것도 자주 출제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대출 등을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 일부 저희가 소위 꺾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당연히 이건 금지고요.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안 되는 것이죠. 요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밑에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킨다든지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임직원이 모집한다든지 해당 금융기관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한다든지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모집에 이용한다든지 모집 자격이 없는 임직원이 상담 소개하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대출의 차주 또는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을 하는 사람은 을이기 때문에 강요하게 되면 가입할 수밖에 없죠.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금지 행위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연관이 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모집질서 두 번째 차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 모집 준수사항 우리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인데요. 보험 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지문 한두 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지문만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러분이 딱 보시면 요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행위들이에요. 첫째, 보험 상품의 내용을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두 번째,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우수하다고 알리는 행위.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방해하거나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를 권유하는 행위. 기존 보험 계약의 부당한 소멸 후 새로운 계약을 청약 권유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승환 계약이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고요. 실제 명의인이 아니거나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작성 계약 또는 허위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자필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게 하는 행위, 요것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니요. 계약자가 대신 서명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자필 서명 부분에서 잠깐 살펴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부모가 대신한다든지 직계 가족이 대신한다든지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요것도 당연히 안 되는 행위이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경유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집인과 돌아서 들어온다는 의미이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 대차 관계를 이용한 보험 계약 모집,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험에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딱 보시기에도 다 금지 행위이죠. 여러분이 여기 자필 서명 관련된 부분만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특별이익 제공 금지인데요. 이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눈여겨서 봐주시고, 첫 번째, 보험 모집과 관련해서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도 안 되고 제공을 약속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거나 수수료를 받은 걸 돌려주겠다거나 많은 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게 한다거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거나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납부한다거나 수표나 어음에 대한 이자를 대납한다거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대위 행사를 이제 포기시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공해도 안 되고 약속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처벌 대상이 있는데요. 이 금품, 특별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냐? 그래서 얘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얘는 시험 문제에 사례 형태의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을 보시면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그러니까 연납보험료의 10%하고 3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가 3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인데 한도가 3만 원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 처벌 대상으로 보겠다. 밑에 보시면 월 보험료가 2만 원인데 그러면 이분은 1년 동안 내시는 돈은 24만 원, 10%니까 2만 4천 원까지 금품을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 2만 2천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요거는 2만 4천 원 이내이니까 요건 적법한 거예요. 월 보험료가 2만 원인데 2만 5천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2만 4천 원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법이죠. 2만 4천 원을 초과한 것이고, 월 보험료가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내는 돈은 72만 원. 그거의 10%면 7만 2천 원인데 우리 한도가 얼마였어요? 3만 원이었죠. 그러면 이분은 3만 원을 초과해서 제공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제공했어요. 이것도 위법이죠. 왜? 3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나왔던 문제는 월 보험료 3만 원인 계약을 위해서 만 원 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자, 월 보험료 3만 원이면 연 보험료는 36만 원이고요. 그거의 10%면 3만 6천 원인데 한도가 3만 원이니까 이분은 3만 원까지 제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 원짜리 상품권을 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고 적법한 거죠. 틀린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는 연납보험료의 10% 한도는 3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가 있는데 무자격 등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외에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그러니까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모집을 대신해 주는 거죠. 또는 모집에 관해서 수수료, 보수, 그 밖에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합니다. 자, 보험 안내 자료 관련해서 준수사항입니다. 보험 안내 자료 관련한다는데 그럼 보험 안내 자료가 뭐야?부터 시작할게요. 보험 안내 자료는 상품 설명서, 상품 요약서, 그리고 홈페이지 등에 알리는 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하고요. 보험회사는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심사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 있고요. 기재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섞어서 다음 중 필수 기재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하면 금지 사항을 하나 넣는다든지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필수 기재 사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서 좀 봐주시고요. 첫째, 회사의 상호 명칭, 모집인의 상호 명칭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될 거고요.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 만약에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리고 그 원금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최저 보증은 어디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연금 적립금 같은 경우에 최저 보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되겠다.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장사항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그러니까 면책이라든지 일부 제한 요건이 있다면 그 관련 사항이나 지급 제한 조건들을 예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 있죠.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이나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밑에 보면 해약 환급금은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이다. 해약 환급금을 기재하는 것은 금지 사항은 아니죠. 다만 일정하게 뭐 예상을 한다든지 과도한 예상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하고 있지만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해약 환급금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구별해 주시고 금리 연동형 상품의 경우에 적용 금리 그리고 보험금 변동 관련해서 금리가 변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금리는 얼마인지 이런 걸 안내해 드려야 되고요. 보험 안내 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심사 및 관리 번호 그리고 보험 상담이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 요거 봐주시고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금지 사항이 같이 포함해서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금지 사항 한번 볼게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다른 걸 기재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금지이고요. 장래의 이익 배당이라든지 잉여금 분배에 대해서 예상하는 거 이거 금지죠. 아까 앞에서 해약 환급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금지고 다만 이때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죠. 뭐였냐면 유배당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지만 무적정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실적을 근거로 예상한다 그랬죠. 과거 실적은 몇 년, 직전 몇 년도의 실적을 근거로 한다 그랬죠. 5년. 그래서 요거는 앞쪽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예시 가능하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요거를 시험 문제에 가끔 5년은 맞게 쓰고요.
유배당 연금보험인데 보장성 보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보험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안내하거나 다른 회사 상품과 확실한 근거 없이 비교하는 사항,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서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특정 보험 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재 금지 사항이에요. 그래서 섞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히 여기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와 관련된 것은 유배당 연금 5년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업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중에서 이제 설명 의무예요. 예전에는 관련된 사항들을 교부해라, 뭐 약관이나 청약서 부분 같은 것들을 교부해라까지였다면 지금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의무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설명 의무는 일반 보험 계약자에게, 그러니까 일반 보험 계약자하고 다른 사람은 전문 보험 계약자가 있죠. 이 전문 보험 계약자는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하라, 이런 건데, 국가나 금융기관, 상장 법인 이런 전문 보험 계약자는 제외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간혹 가다가 전문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하는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틀린 거죠. 전문 보험 계약자에게는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설명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설명을 다 하시고 나서 그거를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 확인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방법, 서명이나 기명 날인, 녹취 이렇게 법에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 저는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럴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간혹 설명을 거부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렸다. 골라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그 다음에 지급 단계, 이런 각각의 단계별로의 설명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때 얘는 어느 단계에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냐, 이거 많이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다른 단계에 있는 거를 끌어와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꼼꼼하게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뭘 설명해 줘야 될까요? 모집 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소속 당연히 설명해 드려야 될 거고요. 모집 종사자의 계약 체결을 대리한다는 내용, 보험료나 고지의무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보험 계약의 승낙 절차가 어떻게 되고 승낙 거절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있고 승낙 거절하면 어떻게 조치가 된다, 이런 내용을 계약 체결 단계에서 알려주셔야 되고, 품질 보증 해지, 우리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려드려야 되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보험금 청구할 때 알려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우리 계약 체결 단계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담당 부서, 연락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이런 걸 알려드려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담당 부서는 모집을 하신 분이 아니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심사를 하는 담당자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밑에 보험금 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상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예상 지급일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셔야 되고요. 손해사정 대상 여부, 그리고 손해사정사 선임 및 비용, 그리고 미선임할 경우 보험사가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 그래서 만약에 손해사정이 필요하다, 정확한 손해 금액을 알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 대상인지 아닌지, 만약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면 정확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지만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얘기고, 보험금 지급 심사 현황 결과를 문의할 수 있고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 되게 되면 지연 이자를 가산해서 준다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보험금 청구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담당 부서, 연락처 막 이러니까 마치 체결 단계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빨갛게 일단 표시는 해드렸고요. 다음에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 이제 돈이 나가는 심사 및 지급 단계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계약 체결 단계, 청구 단계, 그리고 심사 및 지급 단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심사 및 지급 단계에서는 보험금이 언제 지급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급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급에 대한 것이죠. 청구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 보험금 심사가 지연이 됐다. 그러면 왜 지연이 되는지, 지연 사유하고 언제쯤 지급이 될 건지 예상 지급일을 안내해야 되고요. 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라는 얘기죠. 우리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섞어놓고 골라라 하셔도 충분히 고르실 수 있어요. 긴장하시기 때문에 틀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 구별해서 잘 챙겨두시고요. 자, 중복 계약 체결에 확인 의무가 있는데, 실손보험 같은 보험들은 중복 계약을 하시더라도 중복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이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중복 계약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 계약을 모집할 때, 모집하기 전에 계약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이건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계약자의 그 계약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 체결 여부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한 내용을 고객한테 즉시 알려서, 고객님은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지금 가입하셔도 됩니다. 이미 가입하고 계시니까 더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정도만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법에서 준수한 준수사항에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해서 준수사항이에요. 이게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첫 번째,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은 갖추셔야 되는 거죠. 무자격자가 모집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무등록자도 모집할 수 있다. 틀렸고요. 뭔가 보험 모집과 다른 통신 판매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판매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보험 모집 자격을 갖고 계신 분만 판매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할 수 있고요.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그리고 계약 내용 확인, 그리고 계약 해지가 가능해야 된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전화 같은 것들을 이용한 모집이죠. 우리가 이제 그 텔레폰 마케팅 TM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고객님 제가 보험 안내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이라고 하는데, 내가 계약을 물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입할 때는 전화로 가입하는데 철회하시는 거는 직접 방문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을 그 수단으로 했다면 나머지 철회, 계약 내용 확인, 계약 해지도 다 그 수단으로 가능하도록 해라. 이 얘기여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 철회는 계약자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지문은 틀린 거죠. 모집을 그 통신수단으로 했다면 나머지도 통신수단으로 가능해야 된다. 요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의 음성 녹음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요거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밑에 보면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음성 녹음 없이 청약 진행이 가능하다? 안 돼요. 계약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통신 판매할 때 안내 드리잖아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 방송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녹음하지 않으면 허용할 수 없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잘 챙겨두시고, 계약 체결 후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청약서에 자필 서명은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된다. 전화상으로는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예를 들면 전자서명 같은 걸 할 수 있다면 전자서명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라도 자필 서명은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보험 모집을 할 경우 자필 서명이 면제된다? 아니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필 서명은 받도록 하고 있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자필 서명 면제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나 장애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
그러니까 보장 내용이 다소 사소한 그런 보험인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그러니까 보험 사고, 보험 사기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다 본인이기 때문에 계약자,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수익자만 다른 경우에는 자살을 제외하고는 보험 사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건 인정해주고 있고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 그래도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계약. 법정 상속인으로 돼 있다는 뜻은 나중에 뭔가 보험금이 지급이 될 때 법적인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지급된다는 거니까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기를 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고 공익, 비영리법인에 돈이 들어간다는 뜻은 비영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 사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면제해 주는 것이고요. 음성 녹음 등의 증거 자료 확보 및 유지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경우 음성 녹음으로 자필 서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전화, 인터넷 확인서로 음성 녹음 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자필 서명 면제가 가능하다. 이 면제 요건은 자주 숙제되지는 않고요. 자필 서명을 무조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요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 사항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험업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인데요. 이것도 숫자 중심으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자격으로 모집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 숫자 바꿔서 많이 나오고요.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수수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맙게도 지금 일단 숫자는 통일이 됐네요. 무자격자 11, 그리고 특별이익 33 통일돼 있고 특별이익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한도가 얼마까지였어요? 3만 원까지였죠. 그러니까 333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보험 안내 자료 관련 위반, 설명 의무 위반, 그리고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이런 것들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관련돼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과태료 대상과 벌금 대상의 구분. 그러면 여기 지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 나머지는 과태료. 과태료는 과징금인 거고요. 벌금은 형사법으로 재판에 의해서 정해진 형벌칙이에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섞어놓고 다음 중 그 내용이 다른 하나는 해서 무자격 모집을 여기다 껴놨을 때 여러분이 나머지 거는 똑같은 1,000만 원이라도 과태료지만 무자격 모집은 벌금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금액이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를 포함해서 섞어놓고 나머지는 다 1,000만 원인데 얘만 지금 3,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특별이익 제공은 3,000만 원이다. 이걸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밑에 거를 다 외우시기보다는 두 개를 확실하게 외우시는 게 중요하겠죠. 무자격자 1년 1,000만 원. 그리고 특별이익 제공 3년 3,000만 원. 요것만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시험에 대비에는 충분할 것 같고요. 자,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라고 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모집 질서를 잘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모집 질서 확립을 통한 보험 산업의 공신력 제고 그리고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협정의 적용 범위 보험회사와 그 소속 모집 종사자인데 여기에서 임직원 및 보험 설계사가 모집 종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누구는 포함이 안 돼요? 보험 대리점 포함 안 되고요. 보험 중개사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정의 대상은 그 모집 종사자 중에 임직원과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이 포함된다. 틀린 거예요. 대리점과 중개사는 협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인데요. 피해를 본 보험회사는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험회사들끼리 협정을 맺은 거니까
잘못한 회사를 신고하라는 얘기인 거죠. 요거는 참고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협정의 내용 한번 볼게요.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법률로 정한, 그러니까 재판상 벌금과는 다르지만 과징금이거든요. 그래서 법률로 정한 돈이라면 제재금은 요 협정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돈이에요. 과태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지문은 틀린 거예요. 과태료가 아니고 제재금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돈이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얼마의 제재금이 부여되느냐,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새빨갛게 지금 보이시잖아요. 요 내용들은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무자격자의 모집은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가 되고요.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에 대한 금지가 있었다. 요거는 이제 3천만 원인데 다행히도 시험 문제에 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얘를 다행히 어떻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냐면, 우리 앞에 벌칙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제재금이 다행히도 그 금액과 같아요. 그래서 특별 이익 제공은 3천만 원이다. 333이다. 요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작성 계약, 가짜로 계약을 만들어내는 거죠. 작성 계약은 금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 건별로 기납입보험료 전액과 100만 원 중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일단 납입보험료 전액을 다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납입보험료가 100만 원이 안 되면 최소한 100만 원은 받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경유계약,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계약을 얘기하죠. 이런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가 되고요. 다른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고요. 승한계약, 어떤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시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같은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회사를 옮기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승환계약을 하게 되면 건당 100만 원이고요. 승환계약의 조건이 있죠. 전 소속사의 말소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고, 어떤 회사를 제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기 전후 3개월.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에 미리 해지하고 옮겼다는 뜻이고, 그만두고 나서 해지했다는 뜻이니까 전후 3개월. 그래서 가끔 이 숫자가 좀 출제가 되고요.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래서 해지를 하고 다시 이제 다른 회사로 옮겼잖아요. 다시 옮기셔서 6개월 이내에 새로운 현재 소속사의 신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만두기 앞뒤 3개월 전에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옮겨서 6개월 안에 새로운 계약이 똑같은 게 들어갔다. 그러면 지난 보험회사 거를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회사 걸로 갈아탔다, 승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기억하시고, 이거보다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얘예요. 얘. 이게 뭐냐면 승환계약이지만 처벌하지 않고 허용해주는 계약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계약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본인 계약을 거기 놔둘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걸 옮기겠다고 하면 그건 허용해주겠다. 그럼 본인까지는 좋겠는데 직계 가족이 누구냐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하고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면 부모,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밑에 자식, 손자, 손녀까지를 직계 존비속으로 보는 거죠. 요 계약은 제외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형제 자매의 계약은 요 직계 가족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의 계약은 승환하시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기타 불법 보험 안내 자료를 사용하거나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지 의무를 방해 또는 불고지, 불성실 고지를 권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인데요. 지금 빨갛게 표시한 부분들이 그나마 가끔 시험에 이건 얼마냐, 맞는 지문으로도 또는 틀린 지문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숫자를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 3천만 원, 그리고 숫자와 상관없이는 승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 형제 자매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수 인증 설계사인데요. 누가 인증을 하느냐 중요하죠.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첫째, 생명보험협회에서 인증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증 신청을 접수받아서 심사한 후에
인증을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기관, 생명보험협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인증기준 중요하죠. 인증기준. 그래서 적용 대상은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고요. 전속설계사, 그리고 전속개인대리점. 전속개인대리점이니까 누구는 해당 없어요. 전속이라 하더라도 법인대리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법인대리점에 3년 이상 근무한 설계사, 법인대리점은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 보험회사에서 최고 실적을 거둔 설계사를 선발한다? 아니에요. 요건이 밑에 갖춰져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요건이 뭐냐? 근속기간. 너무 빨리 조금 다니신 분은 우수설계사로 인증하지 않겠다는 거죠. 일정 기간 이상은 다닌 경력이 있는 분 중에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의 유지율, 13회차 유지율은 90%, 25회차 유지율은 80% 이상이어야 되고요. 유지율이 높다는 것은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고, 짧게 가입하고 해지하는 이런 잘못된 계약이 적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13회차 90%, 25회차 80%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영업 실적은 월납 초회보험료가 월 평균 80만 원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전속 설계사 평균 이상인,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인 거죠. 고실적, 고능률 설계사분이고, 정도 영업, 직전 1년간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이런 것이 0건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불완전 판매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인 기록이나 금융 및 신용 질서 문란 사실이 없어야 된다. 여기 3년, 여기 1년이죠. 네, 그래서 밑에 보면 모집 실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 틀린 거고요.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나오든 틀린 지문으로 나오든 근속기간 3년, 뭐 유지율은 그나마 좀 적게 나오는 편이지만 90%, 80%, 그리고 영업실적 월 평균 80만 원, 그리고 정도 영업 1년 동안 제로. 그 다음에 기타 3년 이내에 여러 가지 사고와 관련된 기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음 중 우수 인증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증 기간이 있는데, 인증 기간은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을 해줍니다. 근데 기간이 지금 6월 1일부터 5월 31일 하반기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그래서 1년을 한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고요. 1월 1일이 아니고, 두 번째 1년 인증하는데 3년 인증한다. 5년 인증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제도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가 단독으로 요걸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잘 챙겨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보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